한국 역사요? 그건 그냥 오래된 중국 속국의 기록이죠. 고구려도 발해도 다 우리 거고 한글도 결국 한자 베낀 거고 도대체 한국만에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온 한 역사학과 교환 학생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발디딘 그 캠퍼스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말과 글과 역사를 배우러 온 유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의실에선 외국 학생들이 한글로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있었지요. 콧대 높던 이 교환 학생, 도대체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수란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명문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한 학기 일정으로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사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5천년을 이어온 중화 문명의 후손이고 집안 대대로 역사와 학문을 다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려면 신경이라도 쓰여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럴 가치조차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이란 수천 년 동안 중화 문명의 변두리에서 한자와 유교를 빌려 쓰며 살아온 그저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상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종이도, 화약도, 나침반도, 인쇄술도 다 중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 동아시아의 모든 것은 결국 중화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일 뿐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제가 서울행 비행기를 탄 것도 한국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외에서 한 학기를 보낸 경력이 훗날 제 이력의 한 줄 보탬이 될 거라고 계산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짐을 쌀 때도 한국에서 배울 게 있으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서 우물 안개구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오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명문대 캠퍼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좀 거슬리는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고 다니더군요. 어떤 미국 학생은 공책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한국 노래가 동아리 부스에서 크게 흘러나왔고 그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명색이 역사학도인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그저 잠깐 스쳐가는 유행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정리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결국 뭐겠어. 한자 문화권 변두리에서 중국 걸 살짝 흉내낸 거지. 진짜 원조는 따로 있는데 복사본이 잠깐 인기를 끄는 것뿐이라고. 저는 제 생각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건 5천년 문명을 물려받은 제 특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특권을 갑옷처럼 두르고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도 제 생각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5천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어떤 새로운 나라도 어떤 새로운 유행도 결국 한순간의 거품일 뿐이라고요. 그 갑옷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숙사 방을 함께 쓰게 된 한국 학생은 박다은이라는 같은 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착한 첫날 작은 한국 간식 꾸러미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란 씨,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그 친절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고맙다는 말만 짧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애들은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작은 나라라 그런가. 지금 돌아보면 참 오만한 생각이었지만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박다은은 책상에 한국사 책을 잔뜩 쌓아두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책등을 슬쩍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사라, 그거 뭐 배울 게 있나. 어차피 다 중국 역사의 한 귀퉁이일 텐데.
박다은이 잠깐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그때 저는 제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게 그건 무례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방에서 제 갑옷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학교에 온 또 다른 중국인 교환학생 천하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 마주 앉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천하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한국 애들, 별거 없어. 우리 중국 거 다 베껴놓고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게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한복도 한 푸 베낀 거고, 한글도 결국 한자 갖다 쓴 거고, 역사도 다 우리 속국 시절 기록이잖아. 우리는 서로의 말에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어요. 천하오가 아는 이야기를 제가 보태고, 제가 아는 이야기를 천하오가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떠들고 나니 제 생각은 더더욱 단단해졌어요. 역시 제가 옳았구나 하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메아리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점점 더 깊은 확신 속으로 밀어넣은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카페를 나서며 저는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적어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게요. 하지만 같은 착각을 나누는 두 사람이 착각을 진실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학기에 저는 동아시아사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제 전공이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강의를 맡은 윤재호 교수님이 화면에 동아시아 고대 지도를 띄우고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같은 한국의 옛 나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습게 봤거든요. 한국 교수가 한국 강의실에서 한국의 유리하게 역사를 가르치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어요. 교수님이 고구려를 설명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구려나 발해는 사실 한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 아닌가요? 둘 다 결국 중국 왕조에 속해 있던 지방 정권이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역사를 굳이 한국사라고 따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술렁임이 제 박식함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착각했어요. 처음엔 한국 학생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곧장 반박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재호 교수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되물으셨어요.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주장에는 근거가 따라와야겠죠.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걸 사료로 한번 말해볼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거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조공이니 책봉이니 하는 단어를 꺼내려는데 뒷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준영이라는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는 저를 비웃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광개토대 왕릉비에 왜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적어 놓았을까요? 그 비석에도 모두루라는 사람의 묘지명에도 고구려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또렷이 새겨 놓았습니다. 남의 지방 정권이 자기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적지는 않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광개토대 왕릉비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받아쳤어요. 그래도 그 나라들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잖아요. 그건 곧 중국의 신하였다는 뜻이고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공과 책봉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서준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공과 책봉은 그 시절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이자 무역 방식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안에서 교류하던 절차였을 뿐이고요. 그걸 받았다고 속국이라면 그 시대 당나라와 교류한 수십 개 나라가 전부 중국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도, 베트남도 다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발해만 봐도 그래요. 발해는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모아 동모산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고구려를 이은 나라죠.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는 스스로를 고려, 즉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건국할 때부터 자기 뿌리를 그렇게 밝힌 나라를 어떻게 남의 지방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발해는 중국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연호를 따로 썼습니다. 연호를 독자적으로 쓴다는 건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여겼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한때는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그러니까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넓은 영토와 자기만의 문화를 가졌고요.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받아들인 거랑 그 나라의 일부였던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저는 또 받아치려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중화민족 안의 일이잖아요. 지금 중국 영토 안의 모든 민족과 역사는 결국 하나의 중화민족이니까요. 그러자 서준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지금의 중국이 내세우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건 오늘날의 국경을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거꾸로 끌어다 붙이는 거라 세계 역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국경으로 옛 역사를 가른다면 세상의 거의 모든 역사가 다시 그려져야 할 테니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이 처음으로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사료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역사는 늘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저 학생은 한국에서 한국 편으로만 배운 거야. 진짜 역사를 모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속으로 우겼습니다. 윤재호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에 2002년이라는 연도를 띄우시더니 중국이 그해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한 역사 연구 사업을 설명하셨어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한 연구기관이 주도해서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 한 사업이라고요. 흔히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된 사안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걸 순수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국경과 영토를 둘러싼 정치적 기획이라고 평가하죠. 지금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니까 다 중국 역사라는 논리는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통시대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같은 공간이 아니니까요. 저는 발끈해서 대꾸했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니까 중국사인 게 당연하죠.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독일 교환학생이 어이없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그 논리면 지금 미국 땅의 원주민 역사도 전부 영국 역사가 되겠네요.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의 방향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 가지를 더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198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주장해 오다가 2002년에 국가가 그걸 공식적인 사업으로 묶은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에 주목합니다. 훗날 한반도 정세가 흔들릴 때 국경과 영토 문제에서 미리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 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빌미로 미래의 땅에 미리 깃발을 꽂아 두려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그 사업에 학술적으로 대응하려고 2004년에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기관을 세웠고 그게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역사를 스스로 지키려고 만든 기관이라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제가 알던 역사가 사실은 한쪽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깐 아찔했습니다. 물론 인정하진 않았지만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제 등 뒤로 학생들이 3355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하더군요. 역사 전공이라면서 광개토대 왕릉비도 제대로 모르나 봐. 저는 못 들은 첫걸음을 옮겼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 편향된 교육에 물들어서 그래. 중화 문명의 깊이를 모르는 거지.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서 외로운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딛고 서 있던 그 거대한 땅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천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요. 천하호는 곧장 답을 보내왔어요. 신경 쓰지 마. 한국 애들은 원래 다 그래. 자기 역사 부풀리는 게 일이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준영이 말하던 그 침착한 목소리가 그날 밤 내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는 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강의실 전체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분했어요. 동시에 그렇게 조용히 이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서준영을 마주친 저는 이번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당한 게 분해서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 싶었거든요. 너희 한국은 공자도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며? 한자도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저는 이걸로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영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차분히 답했어요. 그건 한국이 주장한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공자가 한국인이라거나 한자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건 한국 주류학계가 한 번도 주장한 적 없는 그냥 한국을 조롱하려고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이거든요. 한국이 한 적도 없는 말을 한국이 했다고 믿고 거기에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그동안 한국을 비웃어 온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잖아.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서준영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평생 한국이 별별 걸 다 자기 거라 우긴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그 대부분이 누군가 한국을 비웃으려고 지어낸 헛소문이었다니. 저는 가짜 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짜를 향해 화를 내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허탈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국이 만만한 나라라는 제 결론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학기에 저는 교양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다루는 수업도 들었습니다. 학점을 채우려고 가볍게 신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수업이 제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를 맡은 정인숙 교수님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자 중 하나라고 소개하자 저는 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도 결국 한자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를 썼고 한글은 그걸 본떠서 대충 만든 글자일 텐데요. 저는 이번에도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인숙 교수님이 빙긋 웃으시더니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건 아주 흔한 오해예요.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한글이 왜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옆을 보니 외국 교환학생들이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또 거슬렸어요. 제가 무시하는 나라의 글자를 다른 나라 학생들이 저렇게 진지하게 배우려 하다니. 하지만 그 다음 10분이 제가 평생 떠받든 한자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은 한 줄씩 짚어 가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고 1446년에 백성에게 반포한 문자라고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한 임금이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든 글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자를 참고했겠죠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글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모음을 만들었어요. 한자와는 만든 원리도 모양도 철학도 전혀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문자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또렷이 남은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기록물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있죠. 저는 입이 점점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글자 하나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교수님은 한글의 짜임새까지 펼쳐 보이셨습니다.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그 24글자의 조합만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적어낼 수 있다고요. 한 베트남 학생이 그 자리에서 한글표를 보고 자기 이름을 더듬더듬 읽어내자 강의실에 작은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요. 제가 평생 떠봤던 한자는 수천 자를 외워야 하는데 한국의 글자는 한나절이면 읽는다니. 정인숙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숫자 몇 개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약 7,700만 명으로 모어 사용자 기준으로 세계 14번째쯤 되는 언어라고요.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대학과 기관이 수십 개국에 걸쳐 수백 곳으로 늘었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20년 사이에 100배 넘게 불어났다고 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K-팝 때문에 잠깐 뜬 유행이에요. 유행은 곧 식습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한 학생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100배가 늘었는데 그게 식는 유행이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에서나 대단한 거겠죠. 그러자 교수님이 또 한 장을 넘기셨어요. 그 화면을 보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세계의 문맹을 없앤 사람에게 매년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예상이라는 거였어요. 한글이 워낙 배우기 쉬워서 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글자라는 걸 세계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 임금이 만든 글자의 이름이 전 세계가 문맹과 싸우는 자리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서 띄워준 거겠죠. 저는 그렇게 우겼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문맹을 없앤 사람에게 주는 상에 한 임금의 이름을 붙인 건 그 임금이 만든 글자가 그만큼 사람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변두리라 여기던 나라의 임금 이름이 전 세계가 우러르는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제 필기 옆에 그날 처음으로 한글 몇 글자를 따라 적어본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볼까봐 얼른 지웠지만 손끝에는 그 단순하고 또렷한 회계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촉이 낯설고도 두려웠어요. 제가 평생 비웃던 글자가 제 손끝에서 이렇게 쉽게 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박다은이 책상에서 한국사 책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저는 톡 쏘아붙였어요. 다은아, 너희 한국은 왜 그렇게 역사에 집착해? 어차피 옛날엔 다 중국 영향 아래 있었으면서. 저는 박다은이 발끈하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한바탕 싸우고 나면 제 분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다은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란아, 영향을 받은 거랑 그 나라 거인 거랑은 다른 얘기야. 우리도 중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그건 부정 안 해. 그런데 배운 거랑
처음부터 우리 거가 아니었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잖아. 우리는 한자를 쓰면서도 우리만의 글자를 따로 만들었고, 큰 나라들 틈에서도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기록해서 남겼어. 저는 뭐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식의 빈틈이 없었으니까요. 박다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나는 네가 한국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어요. 인정은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박다은이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가기 전부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통시장이라니 분명 지저분하고 정신없겠지. 어릴 때부터 한국은 좀 뒤떨어진 나라라고 막연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활기는 넘쳤지만 바닥은 깨끗했고 상인들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해산물과 고기는 냉장 진열대에 가지런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박다은이 빈대떡과 김밥, 떡볶이를 사줬는데 솔직히 맛이 좋았습니다. 매운데도 자꾸 손이 갔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길거리 음식이 뭐 대단해. 중국에도 다 있어. 박다은은 그냥 웃었어요. 응, 중국에도 있지. 근데 여기 위생도 한번 봐. 네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지 않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한국과 두 눈으로 보는 한국이 자꾸 어긋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어긋남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다은은 저를 한 한복 대여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궁 근처였어요. 저는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거 그냥 중국 한푸 베낀 거 아니야? 박다은은 기다렸다는 듯 가게에 걸린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한복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떻게 한국 안에서 고유하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한복하고 한푸는 옷깃이며 선이며 짓는 방식이 처음부터 달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은 있어도 한복은 한복만의 길을 걸어온 옷이야. 저는 곧장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김치는? 그건 중국 파오차이잖아. 사실 저는 이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박다은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물에 절인 음식이고 김치는 양념을 해서 발효시키는 전혀 다른 음식이야. 몇 해 전에 어떤 중국 게임 회사가 게임 안에 한복을 한국 전통 위상이라고 넣었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그건 중국 옷이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 그 회사가 한국 서버를 통째로 닫아버린 일도 있었어. 또 한때는 인터넷에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잘못 떠서 결국 그 회사가 오류를 인정하고 한국으로 바로잡은 적도 있고. 박다은은 잠깐 웃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중국에서도 한국을 김치의 나라라고 부른대. 그렇게 부른다는 건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선 김치를 한국 거라고 여겨왔다는 뜻 아닐까? 저는 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에 한복을 한 벌 골라 입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자 지나가던 유럽 관광객들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옷이 너무 예쁘다며 진심으로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중국 거라고 우기던 그 옷을 입고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복은 제 생각보다 훨씬 곱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또 하나의 갑옷에 금이 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천하오와 함께 서울의 한거리 음식 축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프랑스인 관광객이 옆에서 친구에게 예전에 중국을 여행했다가 겪은 불편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길거리가 지저분했다느니 바가지를 썼다느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천하오가 갑자기 발끈하더니 그 프랑스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실랑이 끝에 천하오의 손에 들려있던 어묵 국물이 그만 프랑스인의 옷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축제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겨우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날 저는 천하오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축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와 카페에 마주 앉아 한국 애들은 다 별거 없다며 같이 비웃던 그 사람이요. 정작 남 앞에서 추태를 부린 건 제가 무시하던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한국이 별거 없다며 비웃던 우리가 정작 한국 땅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천하오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천하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그 프랑스 놈 버릇없더라. 한국 애들도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역시 한국은 정 없는 나라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곧장 맞장구를 쳤을 텐데 그날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낮에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추태를 부린 건 우리였는데 천하오는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에서 사실 앞에 말문이 막혀놓고도 끝까지 한국 탓을 하던 저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천하오가 좀 다혈질이라 그런 거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천하오와 제가 사실은 같은 메아리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편견을 확인해주며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온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천하오에게 짧게만 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어요. 그 작은 행동이 제 갑옷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낸 금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한 전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옛 역사책들을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특집을 잡으려고 일부러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설명을 읽다가 저는 슬그머니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국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옛 역사책들이 있어서 고조선부터 삼국과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으로 남겨왔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 적어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역사를 적어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속국의 기록일 뿐이라고 비웃던 그 역사가 사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한나라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전시 한쪽에는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뜻하는 영어 이름 코리아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귀 앞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그 이름조차 한국이 스스로 세운 나라에서 비롯된 거였으니까요. 진열장 앞에 서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속국이라 부를 때 저는 단 한 번도 사료를 펼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어릴 때 들은 말과 천하오 같은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한국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 역사를 직접 글로 남겨둔 나라였어요. 한쪽에는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는 제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근거가 빼곡히 쌓인 한국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사학도라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전시장을 나서며 애써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이 좀 있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말은 저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주에 캠퍼스에서는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사람이 몰린 곳이 다름 아닌 한국 문화 동아리였어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연거슬렸어요. 한 미국 학생이 제게 신이 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중국에서 왔지? 그럼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케이팝 잘 알겠다. 정말 멋지지 않아?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거슬리던지요.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거 다 잠깐 가는 거품이야. 게다가 따지고 보면 동양 문화의 뿌리는 다 중국이고 한국 것도 결국 중화 문명의 격가지일 뿐이라고. 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줄로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줄을 선 학생들은 한국어로 인사말을 배우고 서툰 발음으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중국 뒤에 가려진 그림자였는데 이 캠퍼스에서는 그 그림자가 저보다 훨씬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빛이 거슬렸습니다. 거슬린다는 건 어쩌면 이미 그 빛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렵 저는 밤늦게 혼자 캠퍼스를 걸어 기숙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녔습니다. 길마다 편의점이 밤새 불을 밝히고 있었고 누구 하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카페 자리에 노트북과 지갑을 그대로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한참 뒤에 돌아와서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라면 혹은 제가 아는 어떤 큰 도시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발밑이라 여기던 그 나라가 단지 옛날의 글자나 음식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단단하고 질서 있게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역사의 깊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깊이라는 건 결국 그 깊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키고 가꿔왔느냐로 증명되는 거라는 거요. 한국은 옛 글자도, 옛 역사도, 그리고 지금의 정직함과 질서까지도 자기 손으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5,000년은 정작 지금 제 손에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저를 아프게 찔렀어요. 저는 늘 5,000년이라는 숫자를 갑옷처럼 두르고 다녔지만 막상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지켜왔느냐는 물음 앞에서는 선뜻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큰 나라들 틈에 낀 작은 나라였으면서도 자기 글자와 자기 역사와 자기 질서를 하나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와 있었어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낸 것의 무게가 진짜 역사의 깊이라면 그날 밤 그 거리에서 더 깊어 보인 건 제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꾸 마음을 짓눌러서 일부러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게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그날 밤 학교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흔들리는 저 자신을 어떻게든 다시 붙잡고 싶었거든요.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문화의 진실, 그것은 중화 문명의 격가지일 뿐. 저는 그 안에 한국의 역사도, 한글도, 음식도 결국 다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제 지론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저는 이 글이 통쾌한 반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댓글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졌거든요. 역사 전공이라면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인 것도 모르나? 한글이 한자에서 나왔다는 건 언어학적으로 틀린 얘기야. 그냥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짧게 한 줄만 남겼습니다. 혹시 한국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밤새 그 댓글들을 노려봤어요. 반박하려고 답글을 달수록 사람들은 더 차갑게 연도와 사실을 들이밀었습니다.
발해가 세워진 해, 한글이 만들어진 해, 동북공정이 시작된 해. 그 또렷한 숫자들 앞에서 제 글에는 단 하나의 연도도, 단 하나의 사료도 없다는 게 새삼 드러났어요. 제 긴 글은 결국 감정과 우김으로만 채워진 빈 껍데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걸 들킨 게 부끄러워서 노트북을 거칠게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그 거대한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다들 잠깐 한국에 속고 있는 것뿐이야.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려는 저 자신을 붙잡기 위한 주문 같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역사학과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외부 인사들, 그리고 외국 교환학생들까지 오는 큰 자리였어요. 저는 거기서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당한 망신을 학문의 자리에서 되갚아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문명과 중화의 중심성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새워 한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결국 다 중화 문명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제 주장을 그럴듯하게 다듬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야. 감히 중화의 깊이를 모르고 까불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 며칠 동안 저는 묘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이 속국이었다는 근거를 찾으려고 자료를 뒤질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들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광개토대왕릉비, 발해의 외교 문서, 삼국사기, 한글 해례본. 한국이 자기 글자를 만들고 자기 역사를 기록으로 지켜온 증거들이요. 저는 그 자료들을 애써 외면하고 제 결론에 맞는 조각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역사학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때 저는 진실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세미나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재호 교수님도, 서준영도, 그리고 며칠 전 강의실에서 봤던 외국 교환학생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고대사도, 글자도, 문화도 결국 중화 문명이라는 거대한 강에서 갈라진 작은 물줄기일 뿐이라고요. 5천년 문명의 무게를 한참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좌중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제 깊이에 압도되어 조용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며칠 전 강의실에서 미국 땅 원주민 이야기를 꺼냈던 그 독일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물었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영향을 받은 것과 그 나라의 일부인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영향으로 따지면 로마 문자를 쓰는 수많은 나라가 다 로마의 일부여야 하잖아요. 발표자께선 지금 영향과 귀속을 뒤섞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좌중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단어들, 영향과 귀속. 제가 평생 뒤섞어 써온 그 두 단어가 처음으로 또렷이 갈라져 제 앞에 놓였으니까요. 이어서 윤재호 교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비웃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물으셨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장군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 세운 나라이고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 외교 문서에 밝혔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고구려가 자기들만의 천하관을 새겨놓았고요. 그런데 그걸 중화 문명의 한 줄기라고 부르는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더듬거렸어요. 그건 당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교수님이 조용히 말을 받으셨습니다. 또 영향이군요. 영향을 받은 것과 그 나라의 일부인 것은 다릅니다. 학생은 지금 그 둘을 계속 뒤섞고 있어요. 그건 역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실수입니다. 좌중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장 아프게 다가온 건 교수님이 저를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제 논리의 빈틈을 하나하나 짚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평생 무기로 삼아온 단어들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영양, 조공, 색봉. 그 거창한 단어들은 막상 사료 앞에 서니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발에는 중국과 다른 자기 연호를 따로 썼고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자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학생이 말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는 오늘의 국경으로 옛 역사를 거꾸로 가르는 논리라 세계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학생, 역사학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만 골라 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제 결론에 맞는 조각만 골라 담고 나머지는 외면했던 제 모습이 그대로 들킨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단상 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셨습니다. 화면에 2017년이라는 연도를 띄우시더니 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의 발언이 외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국 정부는 이렇게 분명히 답했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의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요.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근거를 대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공자가 한국인이라거나 한자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국 학계가 주장한 적이 없는 헛소문입니다. 누군가 한국을 조롱하려고 만든 허수아비예요. 그 허수아비를 진짜라고 믿고 화를 내면 정작 진짜 한국의 역사는 영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저는 한국이 한 적도 없는 말을 한국이 했다고 믿고 그 가짜를 향해 평생 화를 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객석을 둘러보니 처음엔 호기심으로 저를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어느새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비웃음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객석에 앉아있던 서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몰아세우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란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은 누군가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라 늘 큰 나라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말과 글과 역사를 저희 손으로 지켜왔어요. 한자가 어려우니 직접 글자를 만들었고 빼앗길 뻔한 역사는 끝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발에는 스스로 고구려를 잇는다 적었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남긴 우리 역사예요.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코리아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세운 고려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처음 강의실에서 재개했던 그 한 문장을 조용히 되풀이했어요. 조공과 책봉을 받았다고 속국이라면 그 시대 큰 나라 곁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학기 전 제가 코웃음 치며 흘려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귀로 흘렸던 그 한 문장이 한 학기를 다 돌아 다시 제 앞에 섰을 때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사실이 되어 있었어요.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그 한국 학생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단상에 서 있었어요. 제가 평생 속국이라 불러온 그 나라가 그 순간 단상 위에 저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저를 비웃고 몰아세웠다면 같이 화라도 냈을 텐데 그들은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 담담함이 그 어떤 조롱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발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움켜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다들 한국 편향된 교육에 물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역사를 배운 사람이에요. 5천년 중화 문명의 깊이를 고작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좌중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때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천하오가 벌떡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다 우리 중국 거 베낀 거라고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천하오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자 세미나실은 더 싸늘해졌어요. 외국 교환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봤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칠 전 축제장에서 어묵 국물을 쏟으며 추태를 부리던 천하오의 모습이 지금 단상 위에 제 모습과 똑같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사실을 잃은 사람이 목소리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할 때 어떤 꼴이 되는지를 저는 천하오를 통해 거울처럼 보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제가 손가락질까지 하며 소리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윤재호 교수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학문의 자리에서는 목소리가 아니라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은 자기 주장을 받쳐줄 근거가 없으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더 발끈했지만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사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저 며칠간 들은 한국의 사실들만 가득했어요. 광개토대왕 능비, 대조영, 1443년, 세종대왕 문예상, 동북아역사재단. 제가 부수려던 그 나라가 도리어 저를 부수는 증거가 되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제 민낯을 모두 앞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제 발표가 끝났을 때 저를 향한 박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며칠 전까지 캠퍼스에서 제게 인사를 건네던 학생들조차 그날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저는 텅 빈 단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중화의 중심성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그날따라 어쩐지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분명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요? 왜 모두가 저 작은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그날도 끝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그 모든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텅 빈 발표장에 혼자 서서 저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빼곡한 제 주장들이 그날따라 한 줄 한 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 말들. 사료 없이 결론만 가득한 글. 그건 역사가 아니라 그저 제 고집의 기록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끝내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망신을 당한 그날 밤 박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란아, 너 요즘 너무 날이 서 있어. 한국 얘기만 나오면 화부터 내잖아. 그게 보기 안쓰러워. 저는 발끈했어요. 내가 뭘.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박다은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화내지 않아. 화를 낸다는 건 사실은 네가 불안하다는 거 아닐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저는 평생 한국을 발밑이라 여겨왔는데 정작 그 한 학기 동안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저 하나뿐이었어요. 박다은은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강의실마다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고 다녔는데도 끝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저도 같이 맞받아쳤을 텐데 박다은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저는 그 따뜻함 앞에서 제 오만함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니야, 내가 옳아. 세상이 틀린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딛고 선 땅이 통째로 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래 뒤척였습니다. 박다은의 말이 자꾸 귓전을 맴돌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던 그 말이요. 정말 저는 한국이 두려웠던 걸까요? 제가 그토록 작다고 여긴 나라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당당하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아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는 순간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 학기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박다은이 곁에서 조용히 제 짐 싸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작은 책갈피였습니다. 수란아, 한 학기 동안 같이 지내서 좋았어. 한국에 대한 생각은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을 봐줬으면 좋겠어. 편견 없이. 저는 그 책갈피를 받아들고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마웠어요. 그 한 학기 동안 저는 박다은에게 무례했고 까칠했는데 그는 끝까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짧게 잘 지내 라고만 했어요. 그 책갈피를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친 거라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 깨달음마저 가방 속의 책갈피와 함께 꾹 눌러 담아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적어도 제 세계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그리고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내내 저는 한 학기 동안 제게 일어난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시장에서, 도서관에서, 세미나에서 저는 매번 큰 소리를 쳤고 매번 무너졌어요. 광개토대왕릉비, 발해, 대조영, 1443년, 세종대왕 문예상, 동북아역사재단, 코리아라는 이름. 한쪽은 제가 무시하던 나라의 기록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나라를 인정하는 세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사실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한다는 사람이 사료 앞에서 졌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제 진짜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역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싶은 결론을 사랑했던 거였으니까요. 출국장 의자에 앉아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천하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란, 한국 생활 어땠어? 역시 별거 없었지? 저는 잠깐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답을 적었습니다. 별거 없더라. 한국 애들은 자기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기기만 해. 저는 그렇게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누구보다 또렷한 근거로 저를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그토록 무시하려 애썼던 그 도시가 저녁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다가 박다은이 준 그 작은 책갈피를 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곱게 그려진 책갈피요. 저는 잠깐 그걸 손에 쥐고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학기 내내 제가 무너뜨리려던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흔들린 건 저 하나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책갈피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학기 동안 제가 끝내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광개토대왕릉비도, 발해의 연호도, 세종대왕의 글자도, 그리고 저를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준 박다은의 마음까지도요. 저는 그것들을 전부 가방 깊숙이 눌러 담고 지퍼를 끝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여전히 턱을 빳빳이 오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세계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요.
저는 그 얼굴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버텼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고요. 그게 자랑인지 미련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지만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중심은 언제나 중국이었어. 한국은 결국 중화 문명의 일부일 뿐이고 지금 잠깐 빛나 보이는 것뿐이야. 세상이 아직 중국의 깊이를 몰라보는 거지. 한국 애들은 자기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운이 좋아 잠깐 떠 있는 것뿐이라고. 두고 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침묵을 제 편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다음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자료를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관계토대왕릉비든 발해든 한글이든 전부 반박할 논리를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이번엔 반드시, 다음엔 꼭